이 조그만 애들이 어떻게 하면 덩치 큰 애를 사냥했을까? 방법은 이거일 것이다 해가지고 추정한 게 그거예요. 발톱을 이용해서 배를 긁어서 내장을 나오게 해서 죽였을 것이다.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튀어나오게끔 해가지고 죽였을 거라는 가설이 B예요. B 되게 발차기 하는 것 같은데? 네, 옆구리를 차가지고 이렇게. 근데 발차기 너무 H도 귀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최선을 다한 발차기인데 하찮아 보여.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공룡 오늘 무슨 배지인가요? 라고 오늘요? 이건 공룡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파비니아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에 살았던 오늘날의 절지동물의 조상벌에 해당되는 동물 중 하나예요. 근데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눈이 5개예요. 눈이 5개고요. 우와, 엄청 신기하다. 네, 여기 입처럼 생긴 거 있죠? 네. 네. 이건 입이 아니에요. 입은 요 밑에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먹이를 잡아서 이렇게 코끼리처럼? 손, 코끼리처럼요. 코. 네. 바다에 살았던 동물이에요. 특이하게 생겼죠. 되게 이것도 엄청 특이한데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오. 지난번에 제가 이 공룡을 얘기를 하다가 끝났죠, 저희가. 그쵸. 저 네. 공룡이 벨로키랍토르라는 공룡이고 네. 영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나와요. 첫 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벨로키랍토르를 다른 우리 안에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맞아요. 살짝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주인공인 앨런 그랜트 박사가 발굴 현장에서 벨로키랍토르를 또 발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주라기공원 갔는데 거기서도 새끼 공룡 깨어날 때도 벨로키랍토르 새끼였고요. 그래서 네. 계속 나와요.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많이 틀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나름 그게 최선이었죠. 근데 이 영화가 개봉하고 2년 후에 깃털 공룡이 발견이 돼요. 화석이. 벨로키랍토르가 당시 영화에선 저렇겠지만 오늘날은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합니다. 주둥이도 길쭉하고요. 온몸이 이제 깃털로 덮여 있고요. 사실 앞다리 같은 경우는 날개인데 그냥 발톱 달린 날개예요. 벨로키랍토르가 사실 네. 영화에서는 약간 늑대처럼 나와요. 무리 사냥을 하는.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벨로키랍토르가 무리 사냥을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오늘날 동물 보면요. 항상 같이 무리져서 사는 애들이 있고요. 평소에는 단독 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만 딱 모여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뭐 새들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짝짓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산란을 하잖아요. 알을 낳고 같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룡 알 화석을 보잖아요. 또 같이 모여서 나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또 이 공룡이 무리져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발자국이에요. 대부분의 발자국들은 한 마리가 걸어간다든지 여러 마리가 찍히긴 했는데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보존이 되는데 가끔 어떤 것들은 한 10몇 마리가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걸로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이렇게 간격을 두고 겹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나란히 걸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발자국 화석의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그 발자국을 만든 동물이 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영화에서는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소리 내서 이렇게 막 부르고 막 같이 모여댕기고 하잖아요. 작전도 짜고. 근데 같이 살았던 증거가 아직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벨로키랍토르의 정수리뼈예요. 근데 보시면 구멍들이 막 나 있어요. 저기에 다른 벨로키랍토르의 이빨을 갖다 대면 그게 쏙쏙 들어맞아요. 물린 거예요. 목 뒤로 해가지고 머리가. 뼈가 뚫릴 정도로? 그러니까 저거는 거의 친구 머리 긁어줄 때 그것처럼 이렇게 막 긁은 게 아니죠. 그렇죠. 쟤는 죽이기 위해서 문 거예요. 저 밑에 보면은 뇌실이라는 뼈가 있어요. 그 뇌를 감싸고 있는 뼈인데 저게 으스러졌어요. 저 공룡은 머리가 물려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벨로키랍토르가 다른 벨로키랍토르를 물어 죽인 흔적이에요, 저게. 늑대처럼 무리 생활을 하려면은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친하게 지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평소에는 따로 지냈다가 그래도 다른 개체들이랑 같이 모이거나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벨로키랍토르는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무리 생활을 했다는 증거는 없고요. 그래서 벨로키랍토르 보면 제가 그 어렸을 때 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이거예요. 벨로키랍토르가 부엌에 쳐들어오거든요. 애들 둘이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밑을 착착 보여주는데 벨로키랍토르가 발톱으로 이렇게 바닥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영화에서 초반부터 계속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벨로키랍토르가 갈고리 발톱을 갖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데 또 그게 과연 어디에 사용됐을까? 영화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냐고 얘기를 해주냐면요. 먹잇감을 만나면은 그 발톱을 이용해서 먹잇감의 배를 가른다. 가르면은 내장이라든지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먹이를 죽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저 아이디어가 왜 나왔냐면요. 벨로키랍토르 말고 데이노니쿠스라는 공룡이 하나 있어요. 벨로키랍토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공룡이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거대한 초식 공룡 옆에 여러 마리의 그 이빨이라든지 이런 게 데이노니쿠스랑 같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거 연구학자가 얘네가 아마 무리 사냥을 했을 것이다. 추정을 해요. 이 조그만 애들이 어떻게 하면은 덩치 큰 애를 사냥했을까? 방법은 이거일 것이다 해가지고 추정한 게 그거예요. 발톱을 이용해서 배를 긁어서 내장을 나오게 해서 죽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벨로키랍토르의 발바닥 뼈를 복원한 거예요. 이게 들고 있는 그 갈고리 발톱이 몇 번째 발톱이냐면요.
두 번째 발가락이에요. 오른쪽 뒷발이거든요. 발가락이 작은 게 그게 첫 번째 발가락이에요. 저게 나중에 새로 가면 뒤집어져가지고 나무가지 잡을 때 사용하는 발가락으로 바뀌어요. 그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바닥을 디딜 때 쓰는 네. 발가락이에요. 일단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들고 다니잖아요. 이거를 처음에 연구하신 분은 보니까는 힘줄이라든지 이런 게 발가락을 들게끔 변화돼 있다. 뼈 관절을 보고는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나중에 발자국도 발견이 됐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만 찍힌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발가락을 들고 다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게 이제 어디에 사용됐을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어요.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튀어나오게끔 해가지고 죽였을 거라는 가설이 B예요. 비 되게 발차기 하는 것 같은데? 네, 옆구리를 차가지고 이렇게 비 발차기인데? 그죠. 발차기를. 그다음에 아니다. 이건 아예 그 먹이용으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가 G죠. 근데 발차기 너무 H도 귀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최선을 다한 발차기인데 하찮아 보여. 뒷다리도 약간 좀 짧아요. 그리고 뭐 땅 팔 때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F가 작은 먹잇감을 붙잡을 때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사실 F를 학자분들이 제일 많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태라든지 이런 게 발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형태가 오늘날 살아있는 독수리라든지 수리류의 발톱과 굉장히 비슷해요. 걔네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먹잇감을 사냥하진 않아요. 작은 먹잇감을 붙잡은 다음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킬 때 저런 발톱을 쓰거든요. 처음에 저거를 리뷰 논문을 썼던 분이 저런 식으로 소개를 했어요. 또 재미있는 이거를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날 이 벨로키랍토르와 비슷한 그 뒷발 구조를 갖고 있는 새가 있어요. 남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세리에마라고 하는 새인데 얘도 똑같이 보시면은 발톱을 들고 있어요. 지면으로부터. 근데 쟤도 보면은 작은 먹잇감을 붙잡을 때 그렇겠네요. 저 발톱을 사용을 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 저렇게 사용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런 벨로키랍토르뿐만 아니라 이쪽 계열의 공룡들 이제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 공룡이라고 불러요. 그냥 쉽게 랩터 공룡이라고 할게요. 날개 같은 앞다리 있잖아요. 네. 앞다리의 뼈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오늘날의 또 수리과에 해당되는 새들의 형태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오늘날의 수리류들의 날개, 앞다리를 보면은 걔네들이 하늘을 날 때도 그 날개를 쓰긴 하지만은 또 어떤 때 쓰냐면은 얘네가 작은 먹잇감을 붙잡은 다음에 날개로 이렇게 제압을 해요. 눌러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 벨로키랍토르라든지 이런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에 속하는 작은 육식공룡들도 저런 식으로 작은 동물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산채로 뜯어 먹었을 거예요. 증거들이 또 있는데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게 벨로키랍토르의 머리뼈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그 벨로키랍토르의 친척벌 되는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 공룡인데 보시면은 벨로키랍토르의 주둥이가 되게 길쭉해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벨로키랍토르는 오히려 저 오른쪽에 있는 머리뼈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보면은 이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에 속하는 육식공룡들의 머리뼈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길쭉한 얘랑 좀 짧은 얘랑. 이게 왜 그럴까? 근데 비교적 최근에 잘 해석한 논문이 나왔어요. 길쭉한 얘가 저 오른쪽 위에 벨로키랍토르랑 자간 아시아 대륙에서 발견이 된 애들이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애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 애들이 주둥이가 좀 길쭉해요. 차이가 뭐냐면 환경이 좀 달라요. 어떤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애들이 좀 약간 네. 습한 환경에서 살았고요. 아시아 쪽에서 발견된 애들은 다 약간 건조한 환경,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살았던 애들이에요. 환경에 따라 사는 먹잇감이 조금씩 달라요. 습한 환경보다 건조한 환경에 사는 먹잇감 동물이 더 작아요. 몸을 숨길 수 있는 풀이라든지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작은 형태로 다 진화를 했어요. 재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먹잇감을 잡으려면 긴 주둥이가 유리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갯가동물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은 사막에서 사는 애들이 보통 주둥이가 더 길쭉해요. 벨로키랍토르가 주둥이가 길쭉해진 이유는 아마도 작은 먹잇감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영화에서는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사람을 먹으려면은 벨로키랍토르가 사람보다 커야겠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니까 영화에서는 또 벨로키랍토르가 사람보다 좀 더 크게 나오긴 해요. 그 이유가 또 있는데 네.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장면을 보면은 벨로키랍토르가 탈출을 해가지고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 사람이 당하죠. 저놈이 저기 있으니까는 저놈을 쏴야겠다 하고 다가갔다가 보니까는 그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튀어나와요. 머리를 쓴 거죠. 약간 좀 바보 같더라고요, 저게. 먹이를 사냥하려면 바로 덮쳐야 되는데 마치 깍꿍하듯이 슥 나와가지고 멀더니 와 클레버 걸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덮치잖아요.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 것도 좀 웃기고요. 어렸을 때는 무서웠는데 벨로키랍토르가 과연 저런 작전을 쓸 정도 과연 똑똑했을지 똑똑할지. 공룡이 과연 얼만큼 똑똑했는지를 이제 초창기에 연구했던 분이 계세요. 데누아 지수가 뭐냐면 저게 EQ라고 하는데 그 감성 지수랑 달라요. 저거는 뭐냐면 몸 크기 대비 상대적인 뇌의 똑똑함. 크기를 가지고 조류의 저 데누아 지수를 계산할 때 쓰는 식이랑 포유류 거를 계산할 때 쓰는 식이 달라요. 뇌 안에 뉴런의 밀도랑 관련이 있어요. 어떤 뇌 과학자가 네. 티라노사우루스의 뇌를 포유류 EQ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했던 EQ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잠깐 그게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원숭이만큼 똑똑했다고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잘못한 거고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공룡에도 다양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류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류를 제외한 그 육식공룡 쪽 애들 있죠. 그 애네들이 두 번째. 맨 밑에 있는 게 악어예요. 저게 똑똑한 순이에요? 아, 그죠. 똑똑한 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동물이 돼요. 악어가 보면은 EQ지수가 낮아요. 근데 초식공룡보다는 그 뿔공룡이라든지 갑옷공룡이라든지 목긴공룡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벨로키랍토르가 악어랑 조류 사이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악어보다는 똑똑한데 닭보다는 머리가 나빴을 것이다라고 저 표를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정말 함정을 못 뒀을까? 근데 보면 오늘날 악어들이 보면은 속임수를 써요. 먹이를 잡을 때. 모든 악어도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악어 종류 중에 머거 크로커다일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물속에 좀 숨어 있죠. 통나무처럼 생겼다. 아, 그죠. 오른쪽이 주둥이예요. 네. 주둥이 위에 보면 나무가지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쵸. 위장한 건데 저 행동을 할 때가 언제냐면은 저기 근처에 있는 물새들이 둥지를 지을 때예요. 둥지를 지으려면은 나무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무가지를 일부러 자기 주둥이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새들이 저거에 당해요. EQ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막 그냥 물론 새가 좀 더 복잡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EQ가 낮다고 해서 속임수를 못 쓴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벨로키랍토르 악어보다는 똑똑하잖아요. 네. 속임수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럼 닭보다는 EQ가 낮은데 그럼 닭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닭을 또 훈련이 가능해요. 뭐 이렇게 링을 넘어봐라 한 다음에 먹이를 주면은 제스처를 취하면 링을 넘나든다든지 그런 재주들이 가능해요. 그 뇌와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닭이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를 잘해요. 이거 실험으로 밝혀냈는데 어떻게 네. 밝혀냈냐면은 상자 안에다가 이 버튼을 두게 돼요. 초록색 버튼이랑 빨간색 버튼을. 네.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 모이가 나와요. 몇 초가 지나면 모이가 사라져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은 5초를 참으면은 모이가 튀어나와요. 근데 5초가 지나면은 모이를 빼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은 6초를 기다려야 되고 6초 동안 모이를 둔 다음 6초 후에 모이를 맞아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지만 더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는 거를 닭이 어디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빨간색.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닭이 몇 초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해봤는데 물론 더 할 수 있는 닭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22초까지. 기다린다는 거구나, 그거를.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네, 사람 아기는 2살까지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엄청나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2살까지. 아, 그죠. 아예 안 돼요. 그리고 또 닭이 또 대단한 게 추론 능력을 또 잘한다 하더라고. A, B, C가 있어요. A보다 B가 더 커요. B보다 C가 더 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C는 무조건 A보다 큰 거잖아요. 닭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데 또 어린 아기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4살까지인가? 4살까지가 네. 그게 안 돼? 네, 안 돼요. 아무튼 그 닭 논문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마지막에 꼭 그걸 언급을 해요. 근데 인간은 2살 때까지 그게 안 된다. 저는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벨로키랍토르가 문을 문 열어요. 때 앞발로 이렇게 문을 열어요. 이것도 제가 인터넷 찾아봤죠. 닭 중에 문을 열 수 있는 애가 있는지. 저 군대 때 거기 닭을 키웠어요. 네. 문 열어요, 걔네. 점프해서 이렇게 해서 하죠. 하죠. 네. 이렇게 후두둑 날은 다음에 고기를 딱 치고 내려와. 그러면은 대가리로 밀어. 문 열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맨날 없어져. 근데 신기한 거는 문 열고 나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들어와 해서 그냥 자고 있어요. 그 닭들이 그거 잘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또 왜 안 하나 보지 어디 가서 또 알을 품고 있어. 어디 숨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저 장면을 보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앞발을 이용했을 것 같지는 않고 주둥이를 민다든지. 비교적 최근에 벨로키랍토르 뇌에 대한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뇌함 혹은 뇌실이라는 뼈를 CT 촬영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공간을 본 떠서 이제 뇌의 형태를 이제 저희가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저게 불완전한 뇌함이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잘려 있어요. 뭐 큰 그런 정보는 제가 못 건졌는데 대신에 이제 그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거 보이죠? 편엽이라는 네. 크게 발달하면 할수록 무언가를 세심하게 잡을 때 저게 되게 중요해요. 티라노사우루스 저게 되게 작아요. 작아요. 굳이 자지구지하게 이렇게 뭐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벨로키랍토르는 저게 발달이 돼 있죠. 작은 먹잇감을 잡기에 또 적합한 뇌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재밌게도 저기 보시면 핑크색으로 표시된 게 있는데 저게 뇌이라는 곳이거든요. 아래쪽에 길쭉하게 뻗어 있는 게 있어요. 저게 사람으로 치면 달팽이관이에요. 그렇네요. 달팽이처럼 꼬여 있는 거는 포유류의 특징이고요. 그냥 쭉 뻗어 있네요. 네, 오늘날 생물과 비교를 해보면 얘가 대략적으로 소리를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소리에 좀 예민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재밌게도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 벨로키랍토르의 달팽이관과 정말 유사한 달팽이관을 갖고 있는 동물이 있어요. 인꼬. 인꼬랑 달팽이관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저 표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벨로키랍토르가 빨간색 점인데 근처에 찍힌 게 저기 인꼬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인꼬가 소리로 많이 의사소통을 해요. 네, 엄청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짝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천정에 나타났을 때 소리로 알려준다든지. 그러니까 인꼬가 무리를 짓긴 해요. 근데 이게 막 그 늑대 무리 같은 그런 무리는 아니에요. 벨로키랍토르도 물론 서로 죽을 듯이 싸우긴 했지만은 어느 필요한 순간에 모이면은 그래도 소리를 이용해서 의사소통
등장하지 않았을까 음. 추정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이긴 해요. 이게 네. 벨로키랍터르가 부엌을 이렇게 들어와요. 막 이게 소리를 내요. 응. 이상한 컹컹 소리를 내요. 맞아요. 네, 다른 한 마리를 불러요. 맞아. 네. 저 소리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 육지거북 짝짓기 할 때 내는 소리예요. 아, 그게 실제 소리였던 거예요? 실제 소리예요. 약간 좀 변형은 했겠죠. 근데 그 기본 베이스는 육지거북 짝짓기 할 때 수컷거북이가 내는 소리.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본 그림 중에 요 굿즈를 그려주신 작가님 분이 계세요. 네. 최유식 작가님이라고. 저 장면 현재로 고증해가지고 주라기 공원의 한 장면. 부엌을 쳐들어왔는데 조그만 거위만한 깃털 달린 그치. 귀여운 공룡인 거예요. 맞아요. 네. 영화에서는 되게 무서운 장면이거든요. 거기 보면 너무 귀여운데 사실적으로 고증이 된 거야. 막 깃털도 달려있고. 너무 이뻐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벨로키랍토르가 원래는 벨로키랍토르가 아니에요. 애초에 이 공룡 자체가 벨로키랍토르가 아니에요. 크기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우리가 벨로키랍토르라고 부르는 동물은 사실 데이노니쿠스예요. 데이노니쿠스라서 집단 사냥하는 모습으로도 나오고 벨로키랍토르면은 다 틀린 내용들인데 당시에 데이노니쿠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벨로키랍토르를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영화 주라기 공원 소설이 나올 때쯤에 네. 데이노니쿠스는 잠깐 벨로키랍토르로 불렸었어요. 원래는 벨로키랍토르가 20세기 초에 발견이 됐고요. 데이노니쿠스는 20세기 중후반에 이제 보고가 됐던 공룡이에요. 발견된 시기도 완전 다른데 이거를 당시에 80년대에 아마추어 고생물학자이신 그레고리 폴이라는 분이 보니까는 둘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은 같은 속으로 묶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호랑이랑 사자 관계인 거죠. 호랑이 학명이 판테라 티그리스고요. 사자가 판테라 레오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사자랑 호랑이도 보면은 속명은 같은데 종명이 다르고 생긴 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그런 관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했는데 이거 논문을 한번 봤거든요. 이 논문에 좀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은 위에 있는 게 벨로키랍토르고 밑에 있는 게 데이노니쿠스예요. 닮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벨로키랍토르가 모든 뼈가 다 발견된 건 아니었어요. 부족한 부위들이 있죠. 근데 그 논문에 써 있더라고요. 부족한 부위를 채우기 위해서 데이노니쿠스의 뼈를 참고해서 복원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데이노니쿠스는 반대로 벨로키랍토르의 거를 가지고 없는 부위를 채워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골격 밑에 길쭉한 줄이 있어요. 저게 스케일바예요. 저게 제가 알기로는 저기 검은색, 하얀색 합해가지고 50cm.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저걸 잘 안 보죠. 벨로키랍토르는 거위만한 동물이고 데이노니쿠스는 늑대만한 동물이에요. 나중에 또 복원된 머리의 형태를 보면은 벨로키랍토르는 주둥이가 길쭉하고 데이노니쿠스는 주둥이가 살짝 짧아요. 다른 동물이에요. 살았던 시대도 달라요. 살았던 시대가 다르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완전 다른 거죠. 일단 벨로키랍토르는 후기 백악기 때 나오고 저기 전기 백악기 때 나와요. 네, 수천만 년의 세월이 얘네 둘을 갈라서고 있어요. 근데 소설을 쓴 그 마이클 크라이튼이 그거를 그대로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벨로키랍토르가 사실은 실제 그 벨로키랍토르가 아니라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가 있냐면은 영화 초반에 그 앨런 그랜트 박사가 벨로키랍토르를 발굴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 벨로키랍토르는 몽골에서 나와요. 근데 벨로키랍토르를 발굴한 장소가 그 몬타나 북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거기는 데이노니쿠스가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얘네와 비슷한데 또 다른 수많은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의 공룡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또 이제 진화 관계도를 또 그려볼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또 같은 속이면 같이 이렇게 가계도를 그렸을 때 묶여야 되는데 안 묶여요. 데이노니쿠스랑 가까운 애들이 따로 있고 벨로키랍토르랑 비슷한 애들이 또 따로 있어요. 저 그림 같은 경우는 맨 밑에 있는 게 제일 작은 친구가 벨로키랍토르고 제일 큰 게 이제 데이노니쿠스예요. 데이노니쿠스가 늑대만한 동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좀 더 커요. 큰 개체가 곰만한 크기로 나와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좀 더 크기를 키우는 게 위압감이 있고 공포감을 주겠다. 재밌게도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 중에 그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 그러니까 랩터 공룡들은 다 작은 공룡들이었어요. 근데 영화 제작 과정 중에 곰만한 랩터 공룡이 발견이 된 거예요. 심지어 그거를 처음에 발굴하셨던 분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당신 영화에 등장하는 공룡이랑 똑같은 걸 찾았다. 연구비를 좀 지원해주면은 이 공룡에게 당신 이름을 넣어주겠다. 근데 제안을 안 받아들여요. 왜 안 왜요? 받았어요? 그 이유는 모르죠. 너무 많은 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룡 나중에 다른 이름을 얻게 되죠. 유타랍토르. 유타주에서 발견돼가지고. 유타랍토르가 이만해요. 영화에 등장하는 그 벨로키랍토르라는 애가 딱 저만한 크기죠.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구비를 따로 안 줬는데 나중에 좀 약간 좀 아쉬웠는지 나중에 주라기 공원에서 큰 돈을 벌었잖아요. 그 돈의 일부를 이제 가지고 재단을 세워요. 주라식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대학원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돈을 줘요.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그 돈이. 그래서 멋지다. 공룡학자들은 주라기 공원을
아주 싫어할 수가 없죠. 벨로키랍터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벨로키랍터르가 나중에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우죠. 처참하게 계시죠. 네. 벨로키랍터르 두 마리가. 그리고 배너가 하나 떨어지면서 아, 맞아요. 네, 공룡이 세상을 지배할 때 하면서 티라노사우루스 포효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엔딩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본상이랑 그다음에 스토리보드 상에서는 주라기공원을 만드신 분 있죠. 그 영화에서 그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가 벨로키랍터르를 아마 총으로 쏴 죽일 거예요. 자기가 만든 생물들이지만 자기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직접 총을 쏴서 죽이는 장면인데,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좀 별로였나 봐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래서 막판에 바꿨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 장면을 보면 좀 되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갑자기 들어오잖아. 갑자기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금까지 걸어 다닐 때마다 땅이 흔들리고 막 했는데 맞아요. 그 장면에서만큼은 땅이 안 흔들려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급하게 만든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룡 소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실 티라노사우루스 소리도 호랑이라든지 사자, 악어 소리를 이렇게 합성을 한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저런 식으로 이제 오늘날의 포유류처럼 포유를 하는 동물은 아니었고요. 네. 공룡 소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트리케라톱스라든지 이런 공룡들과 가장 가까운 동물들이 오늘날 살아있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